네, 안녕하십니까. 이광호 세무사입니다. 인터넷 강의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강의 시작 전에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강의는 주로 이제 국세공무원, 그리고 주세심판원, 행정안전부, 건강보험공단, 세무사회 등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무역과 관련돼서 이제 수출과 관련된 회계와 세무를 공부를 같이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각국과 FTA를 체결하고 무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와 세무 이쪽에 종사하지만은 앞으로 무역 회계와 세무 이쪽 부분을 알지 못하고서는 여러분들의 업무를 앞으로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계기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수출과 관련된 어떤 회계 처리 그리고 세무 처리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개념 정립을 하고, 그리고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같이 수강에 걸쳐서 진행이 되겠지만은 실무 위주로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같이 할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먼저 살펴보고 강의를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과 같이 볼 부분이 수출이라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영세율입니다. 영세율을 왜 해주느냐? 그것은 결국은 이제 국제 간의 어떤 무역거래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그것을 이제 소비지 과세 원칙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수출 어업 회계와 세무 실무에서 첫 번째는 이 수출에 대한 정의, 수출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출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우선 이 수출에 해당이 되면은 부가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거죠. 영세율이. 그런데 만약 부가가치세법에서 이제 정의하는 어떤 이 수출에 대한 범위에 해당이 안 된다면은 그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안 된다. 과세 대상에 해당이 안 된다면은 결국은 부가가치세법상 이제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에 대한 정의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대부분 대무역법에서 차용에다가 쓰고 있는데, 이 대무역법 범위가 부가세법에서 정의한 어떤 수출에 대한 범위 부분보다 상당히 이제 넓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상으로 수출 신고 필증이 발급이 되면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정확한 대답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 이유가 대무역법상 수출의 범위와 부가세법상 수출의 범위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4조에 규정된 수출을 이제 그게 열거된 부분을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수출이라는 것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다. 외국으로 반출. 이것을 이제 수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출이라는 그 의미는 유상으로 반출되든 또는 무상으로 나가든 그것을 대무역법에서는 무한 반출이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전부 다 이제 수출이라는 거죠. 부가세법에서 동일한데, 다만 이 중에서 외국 반출 중에서 이제 무상으로 나가는 것, 무한 반출되는 것 중에서 수출로 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수출 신고 필증은 끊기지만은 수출로 보지 않는 것이 수출 신고 필증의 29로 표시가 되는 대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이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부가세법상 원자재가 액으로 반출되는 것, 무한으로, 이것은 수출로 보지 않고,
또 그리고 견본품에 대한 반출, 이제 92로 표시되는 것, 이런 것들은 수출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 장소가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 이것은 이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등 대무역법에서 규정하는 4가지 방식의 수출, 이것을 수출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출이 되기 위해서는 거래 장소가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수출의 범위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전제 조건이 유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살펴볼 부분이,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나 이제 법인세 신고에서 많이 활용하게 되는 이 수출신고 필증, 이 수출신고 필증을 가지고, 어떻게 부가세 신고를 할 것인가, 회계처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신고 필증에는 어떤 거래 구분이라든지 또는 거래 형태, 각종 수출 업종에 대한 부분이 이 수출신고 필증을 확인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수출신고 번호도 있고 그리고 또 수출신고 일자도 있고 이렇게 여러 부분이 있는데 간혹 실무자들이 착오를 일으키는 부분이 이 수출신고 필증에 보면은 수출신고일자가 있죠. 수출신고일자는 이제 선적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적일. 그래서 부가세법에서 이제 부가세법상 어떤 수출 재화에 대한 공급 시기를 이제 선적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선적일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선적일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 선적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떤 그 수출 화물이 선박이나 또는 항공기에 적재되는 날짜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적일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선적일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런데 이제 실무자들이 보통 보면 3가지 방법에 의해서 확인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선적일을 통상 보면은 수출 면장상의 신고일자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께서는 그 선화증권상의 BL상의 온보드 날짜를 가지고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그 관세청에서 여러분들이 그 수출 이행 내역 조회를 해보면은 그 출항일자라는 게 나옵니다. 출항일자. 이 출항일자를 가지고 선적일을 확인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부가세법상 공급시킨 선적일은 이 BL에 있는 온보드 날짜라는 거죠. 온보드. 만약에 신고일자로 선적일을 확인한다든지 또는 출항일자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이 환율 차이하고 그리고 귀속시기 차이로 인한 가산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최근에는 그 세무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그 귀속시기에 대한 가산세 문제를 부과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신고일자하고 이 온보드 날짜하고 2, 3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수출 신고를 하고서 그리고 선적이 되기까지는 한 2, 3일 정도 걸리는데 그리고 출항이 되기까지는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 변동이 극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환율 차이로 인한 어떤 과세 표준 과소신고 문제는 이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은 다만 이제 어떤 귀속 시기
연도말이라든지 분기말에 걸쳐 있을 때 지속시기 문제로 인한 어떤 가산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온보드 날짜를 확인해서 여러분들께서 하라는 거죠. 지금 현재 2001년도에 부가세법상 수출제화에 대한 직수출에 대한 영세율 첨부 서류를 수출신고 필증 수출면장에서 수출실적 명세서로 바꿨죠. 그 바뀐 이유는 관세청에서 선적일자 어떤 수출 관련 자료, 통관 자료를 국세청으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통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조기환급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서 선적일자 또는 과세표준을 확인해 가지고 환급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이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국세청에서는 관세청에서는 이 출항일자 기준으로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선적일자하고 출항일자는 좀 다소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날 수는 있다. 그거를 여러분께서 염두해 주시고 반드시 이 선적일자, 온보드 날짜를 가지고 신고를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선적일을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게 또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선적일을 확인하는 방법이 선적일을 확인하는 방법이 실무에서는 이제 결국은 선화증권 BL이라고 하죠. BL. 선화증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선박회사가 화주한테 어떤 적재됐다는 관련 서류를 이제 발급을 해주는 것인데 이 선화증권은 유가증권이면서 권리증권이고 그리고 양도 가능하고 유통성이 있습니다. 어떤 권리증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만약에 선박에 적재가 되지 않고 그 항공기에 적재가 된다면은 그 항공화물 운송장 AWB 에어웨이 비리라고 하는데 요거에 의해서 선적일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선화증권을 보는 방법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선화증권은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 분리를 할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선적 선화증권이다. 선적 선화증권 그리고 수치 선화증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수치. 선적 선화증권은 결국은 수출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면은 선사에서 발급해주는 선화증권이다. 그래서 뭐 C2BL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리고 수치 선화증권은 창고나 또는 항구에서 화물을 수치를 하고 발급해주는 선화증권입니다. 그래서 리시브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선적 선화증권하고 수치 선화증권에서 선적일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인데 이 선적 선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선화증권을 발행일자가 결국은 선적일자가 된다는 겁니다. 선적일. 발행일자가 선적이다. 이게 결국은 온보드 날짜죠. 그런데 이 수치 선화증권은 결국은 이 발행일자, 수치하고서 발행을 해주다 보니까 그 이후에 선적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발행일자가 선적일자가 아닙니다. 선적일자가. 그러면 수치선화증권에서는 선적일을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제 이 수치선화증권은 발행을 하고 후에 선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선적된 날짜에 그 수치선화증권에다가 본선 적재 부기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본선 적재 부기일 요 날짜가 선적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보드 노테이션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요 날짜가 선적이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선적선화증권과 수치선화증권을 어떻게 구분하냐? 그것은 수치선화증권은 결국은 그 운송인에 의해서 물건이 수출항문이 수치된 시점에서 발급을 해주다 보니까 그 선화증권 양식 중에서 그 영문자로 표시된 글씨가 상당히 빽빽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첫 자에 received라는 영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수치선화증권이라는 거죠. 이것은 보면은 선적일자가 그 스탬프라든지 이런 것으로 그 찍혀진 날짜, 온보드 날짜, 그 날짜가 바로 선적일이다. 이렇게 확인을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선적일을 확인할 때 수출신고 필증이라든지 또는 출항일자를 가지고 확인하면은 결국 가산세 부담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선화증권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수출신고필증에 보면은 요 거래구분 있죠. 거래구분으로 그 9번에 이제 표시가 되는데 이 거래구분을 보시고 여러분께서 영세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판단을 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이제 11로 표시가 되는 건 일반 형태의 수출이거든요. 그건 다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그 부가세 과세가 안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29로 표시가 되는 것은 이건 위탁 가공무역으로 원자재가 무한으로 반출되는 거죠. 원자재가 무한으로 반출된다는 것은 그거에 대한 소유권은 위탁 가공업자가 있는 것이지 수탁 가공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부자재와 이제 가공임을 지급해가지고 외국에서 수탁 가공을 시키는 거다 보니까 그것은 위탁 가공업자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부가세 29로 수출신고 필증이 끊긴다고 하더라도 부가세 영세율과표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언제 신고하냐? 그것은 외국에서 이제 수탁 가공업자가 물건을 완성해가지고 완성품이 인도되는 시점, 그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부가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30일이다. 이것은 위탁 판매 수출이죠. 위탁 판매. 그래서 위탁 판매 수출도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등 이런 경우에는 영세율 수출로 보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국에 있는 수탁 사업자한테 적성어지 않습니까? 적성어지만은 그 적성품의 소유권은 위탁자한테 있기 때문에 비록 수출신고 필증이 30일로 끊긴다고 하더라도 무한으로 반출되는 것은 그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수탁자가 나중에 판매하고서 판매하는 시점, 확정되는 시점, 그때를 공급 시기로 해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으로 신고해야 된다. 다만 이제 이 위탁 판매와 유사한 그 보세창고 인도 조건에 보세창고 인도 조건 해가지고 이제 BWT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요 방식에 의한 수출, 요것은 위탁 판매와 유사하지만은 국세청 행정 해석으로는 그것은 직수출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무한으로 나갈 때, 선적이 될 때를 공급 시기로 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예를 들어서 90일로 나간다. 이것은 샘플 나가는 거죠. 샘플 나가는 것은 부가세법에 보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떤 견본품이나 광고 선전 목적으로 무한으로 반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가 아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율 과세 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수출신고 필증 그 48번에 보면은 수출신고 필증 48번에 보면은 여기에 결제 금액이 나오죠. 결제 금액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요 결제 금액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부가세 영세율 과세 표준을 신고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결제 금액에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CFR USD 뭐 1000불이다. 이렇게 표시가 될 때 요 CFR이라는 것은 이것은 일반적으로 무역 거래에서 당사자 간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하다 보면은 이게 분쟁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상업회의소 ICC에서 정형거래 조건, 그리고 인커텀스 2010이라고죠. 정형거래 조건 11가지를 규정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거래 조건, 인도 조건을 의미한다. 인도 조건. 인도 조건인데 CFR이라는 것은 본선에 인도할 때까지 위험을 수출상이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CFR은 이것은 인도 조건으로 운임 포함 인도 조건이다. 운임 포함. 따라서 운임은 수출상이 부담하기 때문에 수출 신고 필증에 운임으로 원화가액으로 거기가 표시가 되죠. 운임이 얼마다. 여기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판매 부대 비용, 수출제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여러분들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USD 요것은 통화코드죠. 통화코드고, 요 1000원은, 요 1000불은 요것은, 금액이다. 수출로 인해서 가득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때, 요 통화코드, 요 USD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이제 그 기준환율, 서울 애국한 중개 주식회사에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 매매 기준이라고 있죠. 매매 기준율. 그 전일 평균 환율입니다. 가중 평균 환율. 그래서 기준 환율을 확인해서 1000불이니까 요 1000불에 대한 곱하기 기준 환율이 예를 들어 1200원이다. 그럼 부가세 과세 표준은 120만 원이 되는 거죠. 120만 원. 12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출 부가세 신고서 영세율 기타련에 표시하시고 영세율 첨부 수료는 직수출이다 보니까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해서 여러분께서 부가세 신고를 하시고 그리고 어떤 매출에 대한 회계 처리 어느 시점에서 인도가 되느냐 매출에 대한 귀속시기 문제 그때 회계 처리하시면 여러분들이 부가세 신고라든지 어떤 법인세 신고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수출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 서류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용장이라든지 수출 신고필증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그리고 선화증권, 항공화물 운송장, 해상화물 운송장이라든지 그리고 환음이라든지 또는 인보이스 상업송장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어차피 이 수출 회계와 세무를 하시려면은 이 무역 실무에 대한 어떤 지식이 상당히 선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을 이제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어떤 그 수출 매출에 대한 귀속시기, 수출 매출에 대한 어떤 귀속시기 문제,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귀속시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차피 이제 법인세라는 것은 어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 입금과 손금에 대한 귀속시기를 정확히 파악해서 신고를 해야만 어떤 그 과소신고 가산세 문제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이 수출 매출에 대한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원칙적으로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 그리고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이제 불분명하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그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적을 완료한 날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약에 따라서 어디에 이제 인도를 해야 된다. 모든 어떤 소유권이라든지 위험이 그 시점에서 인도가 된다. 이전이 된다. 그 경우에는 수출 매출로 계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수출 형태별로 그러한 어떤 귀속 시기에 대한 판단 문제를 이제 정확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부가세법상 공급 시기는 어떤 계약 조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계약 조건. 우리가 이제 보통 계약을 할 때 뭐 정형거래 조건에서 인커턴스 2010을 활용을 하지만은 부가세법에는 무조건 선적일이다. 선적일. 무조건 선적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출 재화를 중간 지급 조건부로 판매를 하고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뭐 3차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받는다. 그럼 부가세법에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약정일 날 공급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수출 재화는 항상 선적일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법인세법상 귀속 시기는 계약 조건이 있으면 계약에 따르는 것이고 없으면 선적일로 가고 부가세법에서는 계약 조건과 관계없이 전부 다 선적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법인세법상 귀속 시기하고 부가세법상 공급 시기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럼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것을 여러분께서 법인세 세무 조정을 할 때 그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통해서 요거를 가지고서 세무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수출입에 대한 어떤 그 수출업의 개정 과목. 요 개정 과목은 수출업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어떤 그 운행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또는 뭐 신용장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관련 수수료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환가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그리고 이 수출은 국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격 증명을 수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신용카드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또는 생계안서라든지 계산서는 수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거 서류만 갖추어 놓으면 된다. 다만 이제 접대비 같은 경우는 1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세와 관련돼서 이 관세 환급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세 환급은 이제 관세법상의 관세 환급이 있고 과호납이라든지 위약물품이라든지 환급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출입 회계, 수입업 회계에서 봐야 될 부분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특례법에서 정하는 관세 환급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이제 간이 정액 환급 그리고 개별 환급으로 나눠지죠. 그거에 따른 어떤 귀속 시기 문제, 회계 처리 문제, 그리고 이 관세 환급을 누구한테 받느냐? 세관장으로도 받는 것은 대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다만 이제 수출업자로부터 수출품 공급업자에서 어떤 로컬 LC, 내국 신용장에서 받을 때 그때는 대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영세율 생계안서를 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여러분들하고 볼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관세 환급은 관세라는 것은 수입할 때 어떤 취득 부대 비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가로 계상을 했다가 나중에 수출을 완료하면은 그 원가에서 차감해야 되겠죠. 차감해야 되다 보니까 영업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매출 원가에서 차감을 해라. 이렇게 기업회계 기준이나 법인세법에서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말 재고 자산에 마이너스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무제표에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관세 환급에 대한 어떤 회계 처리 문제
그리고 수출 어떤 업종별 회계 처리 그리고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수출 업종별에서 이제 어떤 거 직수출. 그래서 직수출은 자기 명의로 물건을 생산해 가지고 자기 명의로 수출하는 거죠. 그리고 영세율 첨부 서류가 수출지적 명세서인데 이거에 대한 회계 처리 그리고 수출 선수금을 받았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을 같이 설명을 드리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행수출. 대행수출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하고 수출품 생산업자, 수출품을 이제 실질적으로 수출하는 수출품 생산업자, 제조자가 다른 경우에 대행수출이 발생을 합니다. 이 대행수출은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어떤 대행 명의를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수출 대행 수수료를 받게 되고 이 수출 대행 수수료는 결국 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일반 생계에서 꺼내야 된다. 수출 면장에는 주로 A로 표시가 되고 이건 B로 표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 구매확인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신용장이라는 것은 조건부 지급 확약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국내 사업자 국외거래에서 어떤 그 국외 사업자의 거래에서 신용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은행에서 지급 보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내국 신용장이라는 것은 국내 거래지만은 어떤 수출에 대한 전단계 거래에서 수출업자한테 납품하는 국내 사업자에 대한 어떤 영세율을 적용해주기 위해서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을 해주는데 부가세법에서는 재화를 어떤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 미리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내국 신용제나 구매 확인서가 사후 발급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하고 나중에 영세율로 확정되는 시점하고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이 수정세계산서 발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수정세계산서. 그래서 이 수정세계산서 3장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수정세계산서 끊는 방법이라든지 그에 따른 어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해야 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서 공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그 내국 신용장은 어떤 은행에서 지급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그 신용에 대한 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매 확인서는 어떤 은행에서 지급 보증을 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계약이 아닙니까? 계약이다 보니까 구매 확인서 발급받기가 상당히 수월하다 보니까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반드시 이 구매 확인서는 어떤 필수적 기재사항이 있어야만 영세율 적용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 구매 확인서 양식 중에서 어떤 신고와 관련된 신고 어떤 그 첨부 서류 근거 서류 및 그 번호 근거 서류라는 것은 수출 신용장이라든지 어떤 계약서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적 일자, 선적 기일 수출이 돼야만 선적이 이루어져야만 영세율 적용을 해주다 보니까 구매 확인서는 수출 목적으로 발급되는 것만 아니라는 거죠. 예와 획득용 원료, 원자재 구매 확인서입니다. 따라서 수출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되면 영세율 적용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필수적인
기재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 내국신용자나 구매확인서가 과거에는 은행에서 서면으로 발급을 해줬는데 그래서 온라인 발급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영세율 첨부서류가 어떤 전자 발급 명세서로 바뀌었다. 영세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수출업종에서 위탁 판매 수출 무한으로 나갈 때 과세 대상이 아니고 나중에 수탁자가 판매한 범위 내에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위탁 가공무역 방식. 이 위탁 가공무역은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데 뭐 캄보디아 이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뭐 요번에 이제 부가세법이 개정이 또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위탁 가공무역 요 부분은 결국은 원자재가 무한으로 나가고 가공임 CMT를 지급을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원자재가 무한으로 나갈 때 수출신고필증이 이 식으로 발급이 될 때 그때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처리라든지 부가세 신고 방법 그리고 위탁 가공무역은 결국은 외국에서 제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그것을 제조업으로 보지 않고 도매업으로 봅니다. 또 마찬가지로 세법에서 어떤 조세특례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2조 3항에 보면은 이 법에서 특별히 정의하고는 어떤 업종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제조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에 한한다. 외국에서 생산되는 것, 즉 GDP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제조업이 아니고 도매업입니다. 도매업이라면은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예를 들어보면은 수도권 소기업만 해당이 되죠. 소기업은 매출액이 당해년도 매출액이 100억 이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입니다. 따라서 10명 종업원이 10명 이상만 된다면은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위탁가공무역은 그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중개무역 이 중개무역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 인도 수출 그리고 이제 중개무역과 관련돼서 그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뭐 사자간 거래, 뭐 오자간 거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그게 부가세 과세가 되느냐, 과세 대상이 아니냐, 뭐 이런 판단 문제가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퍼상과 관련돼서 오퍼상과 관련된 어떤 영세율 적용 요건을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출신용장을 양도할 때 그것이 영세율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외 제공 영역 그리고 어떤 복합 운송 영역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영세율 적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요건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영세율이다 보니까 이 조기 환급, 어떤 수출에 대한 지원책으로 조기 환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조기 환급에 대한 어떤 절차 문제, 그리고 조기 환급을 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영세율 과세 표준을 확정하기 위해서 영세율 첨부 서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세율 첨부 서류가 이제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때는 법령에 따르고 법령에 없을 때는 이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국세청장 훈령상에 있는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출을 하면 되고 그것도 없을 때는 그 예화획득 명세서에 영세율 예화획득이 확인되는 증명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세율 과세 표준을 과소신고했을 때 가산세 문제가 있죠. 그리고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출을 하지 않았을 때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파악을 해서 이제 조기 환급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이번 수출업과 관련된 강의를 통해서 수출에 대한 어떤 그 부가세 신고, 법인세 신고, 회계 처리 이런 부분을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강의를 실무 중심으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